원주에서 멀리 오신 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일종의 사회에 나가서 약간 지역 신문사 기자도 해봤고요, 주식회사 운영해봤고, 지금 협동조합의 대표도 해봤고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독특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협동조합을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는 농촌마을 만들기에 상당한 메카거든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을 안 쓰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이렇게 쭉 진행해왔는데,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의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15년 동안 소국 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소국 교육 네트워크의 사례와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왜 협동을 하고 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겁니다. 또 그러면서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힘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지금까지 진행한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서곡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좀 느낌이 오시죠?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도의 PD라고 해서 관광의 주민사업체들을 육성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도 일종의 이제 비슷한 무슨 사업이었죠? 유사한 사업을 하죠. 촌스러운 관광 이 사업들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사업들처럼 저희를 주민사업체를 육성해서 이 주민사업체가 관광의 사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스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상지대학교에서 관광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 도시재생, 지금 현재 교수들이 못 맞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복지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원주의 네트워크 사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혼자 풀 수도 있지만 함께 풀 때 굉장히 잘 풀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나는 굉장히 나한테는 큰 문제인데 상대방한테는 별거 아닌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사처럼 굉장히 잘 일어서요. 근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집단성이라는 개념들도 존재하는 거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큰 틀의 변화, 이런 큰 틀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뜨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의 방법들도 쉽게 뜯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는 이게 수전이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내
그럼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와 있는지를 사례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도 네트워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못하는가, 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거.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다면 이런 우리들 할 수 있지 않겠냐. 서구 교육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교육 네트워크의 협동조합들이 7개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마을 전체를 바꾸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우리 마을 이야기가, 이 네트워크 사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작년에 그 부산 MBC에서 2년 동안 촬영해서 우리 마을하고 지리산의 3대 공동체, 부산의 세 군데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는데 방송대상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마을 만들기의 성지에 와서 지금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약간 쑥스럽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마을 활동을 딱 시작한 것은 딱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니고요. 제가 15년 전에 농촌마을에 갔는데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여기서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종일 모내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시는데, 문제는 이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여기 이분 누구인지 아시죠? 토지를 지으셨던 박경미 선생님이 사셨던 호천마을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때도 계셨어요. 이렇게 여기 운동장 중간에 이렇게 딱 앉으면 산촌마을이긴 한데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이 진안처럼. 근데 거기는 토지 문화관이 딱 있고 박경미 선생님 사신 거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집필하는 공간들이 따로 있고, 살짝 틀면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과 성당들이 자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짝 들면 산 중턱에 흑지학교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살짝 들면 아름다운 인도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살짝 들잖아요. 그러면 매진홍학 전수관이라고 해서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마을에서 기부한 2,000평 정도의 공터에 민속관이라는 게 있어요. 백구다가 쫙 있어요. 딱 이렇게 쓰면, 저도 그때 거기서 대금을 배웠는데요. 그냥 막 음악이 이렇게 절로 나올 정도로, 흥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런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소득조사를 그때 제가 하러 갔는데 어르신들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유천하신 분들은 소득이 높으시지만 일반적으로 저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머리를 보는데 소득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촌에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이렇게 멋있는 자연환경들이 왜 주민들의 소득을 넘어가지 않지?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좀 꼬셔서 그 김장 축제를 좀 해봤어요. 그 뭐냐면 이제 가을에 보면 대부분 다 그 김장과 관련된 농사들을 짓잖아요. 짓는데 김장 축제를 하면 이 그 농산물을 다 팔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김장 축제를 할 테니까 어르신들 그냥 나중에 돈을 받으시면
되시고 원조로 되시고 또 나중에 돈 드릴 테니까 노동력을 한번 투입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선생님 같은 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제가 그 신문사의 기자도 생각도 하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비는 이런 것들은 후배들 다 불러서 막 기사 쓰게 만들고 또 실제로 제가 돈 한 푼도 없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예약받고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딱 할 때는 3천만 원어치를 주문했어요. 가격도 되게 비싸게 나왔어요. 근데 3천만 원어치를 파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건 다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라서 연마을에 있는 위치라든지 영산국가에 다 수급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박을 치러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강원도에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옥수수를 가장 많이 키우는데 사실은 소득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옥수수는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보통 이제 한 알에 그때 당시에는 450원, 그러니까 한 살이면 납품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450원에서 500원 정도인데 이게 납품을 못하면 이게 똥값이 되거든요. 금방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딱 시간 되면 차가 탑차를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못 팔고 있는 밭대기를 다 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드릴 때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200원 떨어지죠. 밭대기 보니까. 거의 100원에도 100원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못 팔면 그냥 말려서 보관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모 겨자 먹기로 내는 거죠. 그렇게 팔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제값받고 팔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소득이 600에서 1200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까 어르신이 이렇게 농사를 허리를 굽혀서 농사를 지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만이라도 바꾸면 상당히 소득이 개선되지 않겠냐. 그래서 김장축제, 옥수수 축제를 했어요. 옥수수 축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때도 이제 옥수수 다 가져오시면 다 팔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축제 당일날 딱 됐는데 아무도 10시에 딱 시작을 하는데 9시 50분까지 아무도 안 나와요. 저 혼자 딱 있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가세요. 그런 기분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사람들은 오고 있는데 아무런 옥수수도 없고 저는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공무원들 몇 분은 제가 불러드리고 작전을 짰어요. 근데 작전을 짜도 사람이 와야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어르신을 가서 바로 이제 그 옥수수를 가져오시면서 옥수수를 팔고 여기 옆에 있는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어차피 공무원들 옥수수 사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드시라고 그래서 가지고 오는 즉시 사시라고 그래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하나 딱 나가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눈치를 보더니 자기 거 쓱 갖다 놓는 쓱 갖다 놓으니까 또 팔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져오자마자 공무원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자기 못 살까 봐 줄 서는 거예요. 줄을 쭉 서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서니까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그 짬바가 났던 것들 다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는데 정원저장고나 이런 데서 노는 것들 다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이거 기싸이더라고요. 근데 줄 서면서 막 사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는 이제
매춘 달맞이 축제라고 큰 축제를 하는데 축제 때도 산나물을 이렇게 말려놨다가 장아찌로 이렇게 파는 게 있는데 그때도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 2만 명 가까이 오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밥 준비하지 뭐 준비하지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들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는 굉장히 큰 축제로 소문나 있는데 하나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나물들 다 장아찌로 만들어서 내와라. 그래서 그때도 다 팔립니다. 그래서 사계절 축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기 있는 농산물은 축제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표창도 맛도 먹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하고 여기서 나왔어요.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축제 관련된 정산을 이렇게 이제 다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고 막 이렇게 다 정산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술 한잔 딱 마시면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르신들이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오래 sống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불신이 쌓이니까 끊임없이 모든 어르신들을 다 찾아가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의사소통 비용이에요. 이게 사람 찾아가서 이거 설득하느라고 다른 건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너무 크게 증가하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이 마을에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 여느 마을하고 똑같은데 이게 다 협동조합들이에요.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이 마을에 왔는데요. 이 마을에 보통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러 이렇게 도시로 가는데 우리는 아이 키우러 시골로 왔어요. 시골로. 아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공동육아는 아닌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 마을로 왔어요. 근데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어르신 아까 그 말씀하셨죠? 저는 분명히 검은 옷 입었는데 빨간 옷 입었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쓰레기도 굉장히 버리기도 힘들고 왜 눈치를 팍 주시는 거죠?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마을은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마을도 계속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전형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면 마을에 그 정부사하고 녹색농수 체험관이나 이런 걸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회를 알고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환경,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척박한 들지고 있구나. 근데 이런 데서 경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그런 축제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봤는데 그래서 환경을 많이 팔아봤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 느낄 때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서 살려면 물이 좋아야 있습니다. 환경이 그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100년대계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들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들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실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왔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의 환경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이 마을의 환경을 바꿔보는 것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불신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의 사회로 만들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절 사회에서 연결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조금 하다 보면 나도 여기서 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는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아이들은 계속 여기서 커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 보면 우리 작은 아이도 있었어요. 내 아이들은 여기서 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를 이렇게 바꿔볼 수 없을까? 대담하고 좀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시작한 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능들을 타고나고 있는데 자기 재능을 사람들이 스스로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장 만들기도 하고 반찬 만들기도 하고 무슨 독서 모임도 하고 음악 모임도 하고 의도적으로 동아리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르죠. 이렇게 하면서 동아리를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뭐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지금도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만 친해지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는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축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음악축제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이게 젊은 사람들만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확 오는 축제. 이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어르신들끼리 막 끼리끼리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꿍한 사람인데 새로운 끼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연습하면서 서로 끼리끼리 웃고 막 장난해보네요. 근데 이거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돈 버는 사업은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거의 10년 동안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옆집에 사시는 의사분들이었어요. 한의사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저처럼 똑같이 쓰레기 외부인하고 구박당하고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음악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 참여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한 5, 6년 동안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하겠다고 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몸 아프고 허리 아픈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 근데 버스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한 번 나가면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침 한 번 맞으려고 하루를 다 빌 수도 없는 거예요. 바쁠 때는. 그래서 몸 아픈 상태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뿔코니 어르신들의 요구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사실 시작했던 게 주민을 돌보는 이런 양한방 치료교실 같은 것들을 했는데 여기 동네에 주민들이 가운을 입고 딱 나타나고 어르신들 다 모셔가지고 침을 딱 놨더니 한 6, 7년 동안 마을에서 활동했던 것보다 침 한 방이
침 한 방 맞고 눈빛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물에서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음악 축제도 하고, 모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침 한 방보다도 효과가 없었더라고요. 침 한 방을 맞고 나서부터는 어르신들이, 그다음부터는 눈빛이 확 떨어져서, 아, 다시 한번 또 맞을 수 없어, 또 맞을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 눈빛이 확 바뀌면서 새로운 정보가 마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르신들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27만 원인가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을 추려서 어르신들 대상에서 건강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을 돌봐주는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해요. 이거 뭐냐면 이 어르신들은 건강 반장이에요. 반장이 돼서 다른 어르신들 이렇게 그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면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주면 재밌는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내가 처녀 때 시집을 갔는데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대줬는데 거기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 남편이 나를 차고 우리 둘이 살았던 얘기죠.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한해 쌓였던 이야기들을 이 어르신들한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그래서 자부심이 있으세요. 의사들은 몸 아픈 병을 낫게 하지만 우리는 마음 아픈 병을 낫게 한다. 누가 훌륭한 의사예요? 아니, 우리가 훌륭하지 않는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진짜로 대단하셔요. 이 어르신들이 83세, 78세. 이런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고 갈까? 작은 이런 전동기 타고 막 마을을 돌아다니세요. 그 상황에서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나 알고 아프고 나 올 때 이렇게는 못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활동들이 막 쌓이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이 마을에 양귀비 축제를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이것도 이제 재밌는 축제긴 한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을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마을 인구 수도 급격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파리만을 날렸던 동네 슈퍼가 완전히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 목소리부터 체험단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엄두도 못 쓰던 곳에 우리가 진을 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백수가 없어요. 협동조합에서 40년 가까이 운동하고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 수가 옛날에는 점점 그래도 적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2006년도에는 70몇 명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22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건물이 계속 들어있어요. 학교의 건물들. 그리고 소국 주민들의 변화가 34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계속 증가해서 540명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인구 구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근처에 파리만 날렸던 학교 앞이랑 시장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학생 수가 증가하니까 이 옛날 이쪽에 이장님이 자기가 리모델링해서 건물 세도 주고 세 받고 살아요.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에 협동
협동조합의 공간들도 있고 아까 그 육성농촌 체험단들 이런 공동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동의 공간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 25개입니다. 물론 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공간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내 자식이 이 안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변화되는 원인은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을 사업, 특히 마을 사업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마을 사업을 하면 다 이렇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여기 지난해 마을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논문이 내발적 발전. 그러니까 주민들 조직으로서 발전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좀 빠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2011년까지는 이게 학교나 협동조합들이 다 각기 놀았어요. 따로 놀았어요. 왜 따로 놀았냐면 학교의 이념하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과는 생각이 좀 달라서 학교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밖에서 애들 놀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가면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 학교 방과하지 마. 그냥 우리 다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생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 방과에 빠져버리면 학교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요. 방과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맨날 대립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죠. 학교하고 협동조합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힘들죠. 우리 애들은 우리 여기 와서는 되게 재밌게 아까 얘기했던 영상 봐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학교 가면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적응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바꿨어요.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꿨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연들이 있지만 학교를 바꾸면서 어린이집과 방과학교, 학교, 가정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 학교를 바꾸면서 혁신학교 바꾸면서 전체 모여놓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학교 끝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바꿨더니 이 부모들이 요 따로 있을 때는 내가 내 아이를 한 3년만 이렇게 보내면 3년 정도는 행복한데 여기에 이렇게 시스템이 되니까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되니까 10년 동안 내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모들이 막 이사하기 시작한다. 10년 동안 내 아이를 시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3년을 할 수 있어요. 영어 3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하라고 하는 거야.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막 여기 이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하기 시작하니까 땅값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지어서 임대도 주고 그래서 상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영유아에서부터 초등, 중등, 어른까지 이렇게 쭉 생명주기별로 이렇게 형성돼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는 어린이부터 초등, 중등, 어른까지 일정 정도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아까는 10년에서 주기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기 아이 아니면 나도 행복하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더 천정부지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경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겠죠? 교육이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육 때문에 와요. 엄청난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물구를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나는 힘들어도 좋지만 내 아이는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빵도 배우고 행도 배우고 대동도 배우고 뭐도 배우면 나도 재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재밌고 나도 재밌으면 더 굳이 뭐 내가 어떻게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3천만 원을 전세 살았는데 지금 저도 집을 지었지만 막 1억 5천 이렇게 전세 듣더라고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되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서 조그만 5천만 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40명 가까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밀착되는 거죠. 네, 아까 거는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의미였었는데 사실은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복숭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또 도자기 사업도 무슨 공예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도자기를 만들든 아니면 농산물 같은 것들을 가공하든 이런데 우리가 복숭아 농사 짓지 않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가격 똑같이 넘겨주는 거죠. 물론 파지도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넘기는데 그 농촌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품질이 아주 좋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원가가 낮든지. 원가가 낮으면 사실 그 가격 경쟁력이 못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그때는 시장이 좀 너무 작아서 요즘 마을에서 시장이 너무 작아서 만들어봐야 어디가 가요.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접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어르신들하고 같이 여기 원래 사셨던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개발을 해요. 제가 아까 관광지는 PD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양귀비 축제를 하는데 양귀비 감자떡이라든지 아니면 양귀비 축제에 나오는 감자떡이라든지 감자칩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서울의 마루물 해화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파는데 엄청 잘 팔려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없는 거죠. 근데 동네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있는데 아이디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농촌마을 강에 가면 어르신들도 귀촌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을 엎드려서 잘 모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귀촌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십니다.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물론 그러려면 서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너무 몰라.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협동조합들을 많이 했던 이유들은 이분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 여기 위에 왜 올라갔어요?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자산, 우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알죠? 자기 지새끼 잘 키우려고 하죠. 자기 새끼 잘 키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내 새끼 잘 키워온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 잘 키워온 것이 내 새끼만 잘 키우면 그 사람은 자기 이기심인데 내 새끼도 잘 키우고 네 새끼도 잘 키우고 우리 같이 잘 키우자.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기심의 방향성이 나만을 향해 있으면 굉장히 정체되는데 이기심의 방향이 우리로 향해 있으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 협동조합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 건데 몇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조합원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도 그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의 생각의 전환. 이 전환인데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던 부모들은 자기 새끼 잘 키우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애가 싸우는 거죠. 애가 싸우니까 애가 싸우면 부모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친하면 애가 싸워도 쉽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부모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안에서 친해지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보냈더니 맨날 애 손잡고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친해지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CCTV가 되면서 봐주더라. 그러니까 이 눈이 마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래서 마을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점점 내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우리끼리 친해지면 더 잘 키울 수 있고 동네하고 친해지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내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많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큰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어르신들의 생각 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 또한 딱 보면 전시. 제가 거의 한 8, 9년 가까이를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렇게 외국을 부를 때 이렇게 듣고 왔어요. 저는 분명히 검은 옷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빨간 옷을 입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바꿔낼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침을 맞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도 해요. 침 맞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서적 고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침 맞으면서 육체적 거리는 좁히는데 정서적 거리는 못 좁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좀 했었는데 어르신들 조사를 해서 그렇지 깨달은 거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유신시대를 이렇게 거쳐갔어요.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잖아요. 국가에 대한 배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내가 상대를 틀어야지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 신뢰보다는 사적 신뢰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신시대에 거쳐와서 강제적 협동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 협동을 잘 안 해요. 협동해서 밖으로 나가서 협동 되게 잘하세요. 방송하면 다 나오세요. 근데 밖에서 왜 놀러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한다. 뒤에서 듣다 못하시죠.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정신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내발적인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것은 이미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이런 시대를 거쳐오신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발적으로 활동하시고 억울하신 일을 하시고 공동체 신뢰를 만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택동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알기 시작하니까 확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알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어르신들은 우리를 연구하지 않으시지만 근데 어쨌든 어르신들은 나중에 굉장히 농담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귀비 축제 감자떡을 만들고 싶고, 나 감자떡 만들고 싶고, 나 무슨 식혜 만들고 싶어, 나 뭐 만들고 싶어, 이런 분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르신들이 이제는 신뢰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신들한테 너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들을 이해하면서 어르신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치하는 방법들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오늘 협동사회 네트워크 여기 아마 지난해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는 오랜 시간 동안 2003년도부터 우리 협동사회 네트워크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했던 것은 이제 그 쌀 공동구매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협동사회 교육도 하고 협동 기구도 만들고 또 일본하고도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사회적 기업가들을 육성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 거는 맞는 얘기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거죠.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상품이라는 게 잘 안 팔린다고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잘 팔린다고 좋은 상품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물을 팔 때 네트워크는 좀 넓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나쁜 활동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젠가는 물 나올 때까지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고생만 하겠죠? 어쨌든 물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 한번 시작하면 물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협동의 활동들도 그렇고요. 지금 연구소도 만들어졌는데 한 방에 좋은 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끊임없이 두들기고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트워크도 끊임없이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 말할 때 보면 저한테 꼼짝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어르신들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르신들이 너무 다 알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네트워크. 그랬을 때 내가 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거기서의 자기 변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공격하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굽히면 상대도 굽히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시 얘기할 수 있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다르지. 내가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도 운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공동체라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방 깨지기 쉬워요. 막 사람 마음이 유리잔처럼 쉽게 깨지듯이. 그랬을 때 이렇게 달궈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에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죽이고 내가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이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두드림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절대로 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 네트워크 시작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활동가들은 힘들어 죽을 성과도 못 얻는 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도 못해. 왜? 눈에 보이는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협동산 네트워크의 조합원이 34,000 원주에 다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연매출 32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합원 협동산에 가입된 네트워크에 가입된 조합원들가 옛날에는 20개에서 지금 40개 정도 늘어났어요. 요즘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잘해서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런 기능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좀 촬영을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건데 어떤 생생마켓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호의의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래 협동조합을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대로 구매 안 되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리끼리 사자 해서 협동조합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끼리 사는 것이 우리의 시장이에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이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네트워크를 뭉쳐봐요. 시장을 하나 만들어봐요. 이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지겠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조합이 6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60명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으면 3만 5천 명이 이것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이걸 후회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후회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성과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점점 증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흐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대세가 되니까 원주에서도 막 공간이 막 오줘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협동조합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교육이나 이런 걸 접하게 되고 일상적으로 커피 마시면서 협동조합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우리 일상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협동조합을 지극히 잘 잡기 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뭐 티도 잘 안 나지만 협동 기금도 형성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끼리 협업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르신들 돌보는 모델은 그러니까 건강관장은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우리 조직하고 협업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끼리 협업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교육들을 계속 확산을 해서 학생들에게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원주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공동의 마켓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놔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협동조합들끼리 모여서 서로 출자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시국공이나 여기 없어진 데도 있고 뭐 이런데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맞두리나 이런 데는 협동조합끼리 막 출자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요. 아마 이제 외부에서는 이 가시적 성과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좀 잘못하면 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협동조합들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협동조합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이쪽 분야, 뒤쪽 분야요. 협동조합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감사, 협동사회 네트워크의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는 좀 당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정말 지속 가능할까? 그 다음에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성과들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운동으로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사회 서비스론도 만들자. 그리고 협동기록은 더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국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네. 이게 결론인데 최소한 네트워크를 하면 이런 기대심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우리의 시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하나로는 우리의 형태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어려워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아니지. 거의 잘하기 힘들죠. 근데 이 협동조합들이 뭉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는 어쨌든 조합원들이 경쟁보다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뢰 사이로 경쟁 사이에서 신뢰 사이로 조금씩 전환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 아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가 도와주는 사회에서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가 그 얘기했죠. 아까 사회적 자산을 이렇게 쭉 보였던 건 뭐냐면 우리가 우호적 자산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거래 비용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건 경제적 이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생생마켓이든 새로운 협력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성과라고 본다면 한계, 약점을 보면 무슨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크를 더하겠죠? 의사소통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비용으로 칠 수 있어요. 이 비용은 뭐냐면 의사소통.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비용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증가하게 되면 짜증나고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합의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사람이 많은 것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산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니까 성과가 불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모델들이 있긴 있는데 지극히 적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의식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어디가 다르겠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운동적 측면이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있어요. 근데 협동작업은 크게 어떻게 보면 협동이라는 경제적 모델과 운동이라는 모델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이 두 개 섞여 있는데 근데 이 두 개를 조화시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특히 운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쫙 끌고 가요. 그러면 경제적 성과는 뒤로 밀리고 운동적 성과가 나오겠죠. 이것도 문제고요. 운동적 성과 사람들이 지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돈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경제적 성과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딱 끌면 이쪽으로 운동적 성과가 터질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혁신적인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모델이 없으면 계속 사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제가 느낄 때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에 의사소통 비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모델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새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된다. 운동성과 경제성에 대한 모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모순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한쪽이 강조되면 한쪽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순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운동성과 경제성의 모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그리고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면 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역차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다양성은 증가하는데 의사소통 비용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이런 모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힘만 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사람의 의식 수준이 이 네트워크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맞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자 공부하실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모델이 단순이 아니고 그리고 혁신적인 모델이 된다. 그리고 업무는 선택과 집중이 돼서 성과가 하나씩 쌓이는 방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사회적 성과는 민주주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이걸 한꺼번에 놓고서 짬뽕해서 우리 민주주의 방식을 해보자. 안 되겠죠? 협동조합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있는데 다 합의해서 결정해야 돼. 그러면 합의해서 결정하면 모든 사람 다 잘 되고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붙으면 경제적 문제는 누가 풀었으면 좋겠다. 이 운동적인 문제는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분리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델이 운영하는 모델도 중요하고 사업의 모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딱 5문제였는데요. 결론. 개인 간의 아니면 조직 간의 신뢰. 개인 간의 조직 간의 신뢰가 이렇게 쌓이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냥 옆에 얼굴 보는데 찡그려봐요.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옆집 보는 사람들이 보는 재미로 함께 차 마시는 재미로 사는 이런 신뢰가 쌓이게 되면 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아까 제가 물고기 보여드린 건 딱 이거예요. 물고기가 죽어있는 물고기와 물고기가 생기 넘치는 물고기가 사는 환경의 차이. 그 환경의 차이가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 차이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신뢰가 있고 행복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다 사람의 상처는 누구로부터 남들로부터 온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도 있잖아요. 다 내 것이 문제는 다시 보면 관계가 잘 풀리면 되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면 사회적으로 접근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이 자산을 이용해서 내가 모든 해볼 수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젊은 귀농 귀촌자인데 나는 돈도 없어요. 근데 동네에 공간도 있고 땅도 있고 저렴하게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다 끌어모아서 빵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면 내가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주저하는 사회가 되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 새로운 사명들, 새로운 가능성들이 싹 트이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신뢰가 쌓이고 사회적 자본이 많아지면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크게 소용을 않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회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척박한 땅이나 좋은 땅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좋은 땅에서 뭘 뿌려도 쫙 자라나오죠. 근데 척박한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10%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경제 활성화되는 걸 보지만 이런 빙산 아래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사회가 형성되어지면 저 경제 활성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트워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의 포인트는 신뢰라는 거죠. 네, 제가 시간에서 잘못하고 10분이나 오버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서 공연을 마치겠습니다.